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장수하는 뇌입니다. 저자는 시리사와 다쿠지, 출판사는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라사와 다쿠지, 1958년 가나가와현 출생으로 치바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의학연구과를 수료한 의학 박사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장수하는 뇌의 조건은 병리학적으로 말하면 뇌의 기능을 방해하는 물질이나 뇌의 신경을 공격하는 요소가 적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부 무엇을 먹느냐에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또 있다. 바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머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뇌는 개성이 몹시 뚜렷하므로 사람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다르다. 내가 못하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뿐이다. 못하는 일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잘하는 것을 지속해서 계속 뇌의 개성을 키워주면 좋다.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장수하는 뇌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잘하는 일에 뇌를 쓰면 좋다. 못하는 일에 힘을 쏟으면 뇌를 지치게 할 뿐이다. 뇌를 잘하는 영역에 사용하면 얻는 게 훨씬 더 많고 뇌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힘들더라도 연습하다 보면 점점 나아지리라는 생각은 공연히 뇌에 짐만 오는 사고방식이다. 어느 정도 해보고 힘들면 얼른 포기하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어봤자 뇌에 좋은 일은 하나도 없다. 자신이 못하는 일을 무리해서 계속한다면 뇌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자기 뇌의 개성에 맞춰 사는 것이 분명 즐겁고 편하게 사는 방법이다. 그래야 삶이 훨씬 더 잘 풀릴 것이기도 하다. 이게 바로 장수 모드로 뇌를 사용하는 방법이자 장수하는 뇌를 만드는 비결이다. 일본의 성악가이자 음악가인 나카가와 미조키 씨는 105세까지 장수했다. 나카가와 씨는 101세 때 풀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정도로 인생의 말년까지 신체와 뇌 모두 건강했다. 나카가와 씨는 젊은 시절부터 매일 스키야키를 매일 먹었는데 여기서 스키야키는 간장과 설탕으로 맛을 내는 일본식 전골을 말합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계속 먹었다고 한다. 100세가 넘는 나이에 출연한 TV 방송에서 매일 스키야키를 먹으면 질리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받자 그는 앞으로 20년은 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다. 그가 먹는 메뉴는 소고기와 양파만 넣은 스키야키이다. 영양소를 따지자면 다양한 재료를 넣어 먹는 게 좋겠지만 100세를 넘어도 활기차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엘리트 장수인이나 마찬가지이니 영양분이나 섭취 방법 같은 그러한 단계는 초월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고기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지만 나카가와 씨뿐만 아니라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 중에도 장수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시게아키 선생도 고기를, 특히 칼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어쩌면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해 양손으로 고기를 썰어 먹는 행동이 머리를 쓰는 행동이란 사실을 의식한 것일지도 모른다. 저작 운동은 뇌의 조기인 것 같다. 고기를 충분히 씹지 않으면
삼킬 수가 없다. 때문에 스테이크를 먹으면 자연스레 씹는 횟수가 늘어난다. 나는 평소에 씹는 행위가 뇌에게는 조깅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한다. 잘 씹으면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의 혈류가 개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혈류가 개선되면 각종 영양소가 잘 전달되므로 기억하거나 기억한 내용을 정리하는 등 기억과 관련된 능력이 활성화된다. 일과 생활의 리듬을 깨트리는 혈당 스파이크. 당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살이 찌는 건 당연하고 당뇨병에 걸릴 수도 있다. 흰 쌀밥이나 면을 한 번에 많이 먹거나 설탕이 잔뜩 들어간 달콤한 가식을 먹거나 아니면 달지 않아도 감자, 옥수수로 만들어져 많은 양의 당질을 포함하고 있는 과자를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난다. 혈당 스파이크란 한 번에 많은 당질을 섭취하는 바람에 급격히 치솟은 혈당 수치를 낮추려고 대량의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 결과 혈당 수치가 다시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모습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뚝 선 산 같은 모양새이다. 이것이 운동할 때 씻는 스파이크 슈즈 밑에 달린 뾰족뾰족한 세모처럼 보여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른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혈당 수치는 평소보다 더 급격하게 내려간다. 따라서 음식을 먹은 다음 졸림과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짜증이 나거나 배가 금방 고파지기도 한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수록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는 식단은 일과 생활의 리듬을 깨트리기 십상이다. 간식은 달지 않아도 된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당질의 양이 적더라도 내가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므로 밥이나 빵 같은 주식의 양은 적게 잡는 게 좋다. 간식을 먹을 때는 당질이 들어있지 않는 음식이 가장 좋다. 견과류나 아무 간도 되지 않는 오징어 등 당질이 0에 가까우면서도 씹는 맛이 있는 먹거리를 추천한다. 뇌의 활성화에는 뇌 안의 신경세포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이임새인 시냅스를 강화시키는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 뇌의 시냅스 활동이 둔해지면 사고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신체를 통제하는 사렵탑 역할을 하는 뇌의 활동도 둔해진다. 비타민 D를 필요로 하는 곳은 뇌뿐만이 아니다. 비타민 D는 칼슘과 함께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비타민G 섭취에는 연어가 최고이다.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려면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다. 꾸준히 먹으면 지방의 저장이 된다. 비타민 D를 많이 포함된 음식 가운데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연어이다. 그 외에도 청어, 장어, 청새치, 쥐치, 정어리, 꽁치, 아귀의 간 등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다. 나는 아침 식사 메뉴에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꼭 포함하지만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D는 많아야 30나노그램 정도가 된다.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을 때도 합성이 된다. 따라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햇볕을 쬐면 돈 들이지 않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하지만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콜레스테롤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사람이 햇볕을 쬐일 때에도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될지는 모르겠다. 더구나 일부 여성은 햇빛에 피부색이 타거나 기미나 주름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자외선을 일부러 피하기도 한다. 햇빛에 피부가 상하는 게 걱정이라면 손바닥만으로만 일광욕을 해도 된다. 또 최근에는 비타민 D의 합성을 방해하지 않는 자외선 차단제 제품도 나와 있다고 한다. 비타민 B군 섭취로 동맥경화를 예방하자. 뇌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영양이 부족해지는 걸 막으려면 비타민 B6, 비타민 B12, 엽산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부족해도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져서 뇌와 혈관이 손상이 된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게 지속되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기 쉽다는 보도도 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은 뇌에 아주 중요하다. 호모시스테인은 나쁜 아미노산이라고도 불리며 나는 이 물질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지는 주된 원인은 위산 분비 억제제의 섭취이다. 위산이 과도하게 나오면 위의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위약의 도움을 받아 불편을 해소할 때가 많이 있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약을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습관처럼 복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비타민 B12를 흡수하려면 단백질에 붙어있는 비타민 B12를 위산으로 떼어내야 되는데 아무리 비타민 12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다 한들 흡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뇌가 특히 필요로 하는 건 비타민 B6, B12, 엽산이다. 비타민 B군은 서로 도와가며 작용을 하므로 음식에 비타민 B군이 골고루 들어있는 게 중요하다.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이 굉장히 풍부하고 B군도 적절히 들어있다. 비타민 B12만 따지면 소고기, 닭고기, 돼지의 간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지만 비타민 B군의 효능을 최대로 보고 싶다면 B군이 고루 함유된 돼지고기를 가장 추천한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군은 체내에 쌓이지 않기 때문에 매일 섭취해야 한다. 뇌의 얼룩은 기름으로 지운다.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딱 달라붙은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 오히려 기름을 이용해서 녹여 없애기도 한다. 기계의 기름때도 기름으로 제거한다. 화장을 지을 때 쓰는 세안용품에도 오일 클렌저라는 제품이 있다. 기름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은 기름에 녹여 없애는 것이다. 이 방법은 뇌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기름진 뇌에 들어간 독을 빼려면 계속해서 좋은 기름을 넣으면서 오래되고 나쁜 기름은 빼내는 교체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좋은 기름을 섭취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뇌에 좋은 기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섭취 요령. 뇌를 해독하고 싶다면 들기름, 아마씨유, 코코넛 오일, MCT 오일 중 하나를 매일 한 스푼씩 섭취하는 게 좋다. 아니면 샐러드, 스프, 커피에 넣어서 먹어도 좋다. 하지만 기름을 뜨거운 것에 뿌리면 산화가 시작되므로 먹기 직전에 뿌리거나 조금 식힌 다음 넣는 게 바람직하다. 또 기름을 개봉하면 산소에 닿아 산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식구가 많지 않으면 용량이 적은 제품을 구매하자. 생선에 포함된 EPA나 DHA도 열을 가하면 산화되므로 생선회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 예전에 내가 진료하던 당뇨병 환자가 폐암에 걸렸다. 수술과 화학치료를
모두 거부하는 바람에 밥 대신 껍질째 강판에 간물을 먹으라고 조언했다. 이렇게 1년 정도 지나니 당뇨병이 낫고 암도 작아졌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효과를 볼지 확실하진 않지만 건강한 음식 섭취의 한 방법임이 분명하다. 강판에 간 무는 몇 분이 지나면 비타민C가 감소하기 때문에 갈고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무에는 소화효소, 디아스타제 등이 매우 풍부히 들어있다. 이 성분들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서 지방대사를 높이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항산화 기능과 해독작용을 한다. 또 암을 예방하는 등 건강에 이로운 작용이 있다. 나는 무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좋은 효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무를 삶거나 볶는 게 영양상 아깝다고 생각한다. 조리하지 않고 생으로 껍질째 갈아먹는 방법을 추천한다. 아연 섭취에 탁월한 소고기를 안전하게 먹는 법. 돼지고기와 소고기 중 뭐가 더 좋을까? 영양을 고려하면 제각기 장점이 있어서 우열을 가릴 수 없지만 뇌에 더 좋은 걸로 따지면 비타민 B1이 풍부한 돼지고기가 더 좋다. 소고기에는 아연과 철분 같은 미네랄이 돼지고기보다는 더 많이 들어있다. 아연은 현대인에게 부족한 미네랄이므로 아연 부족 해소에는 소고기가 탁월하다. 소고기를 먹을 때는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살코기를 추천한다. 이유를 덧붙이자면 시중에 유통되는 소고기는 콩과 옥수수 등의 곡물 사료를 먹어서 자란 소이기 때문이다. 곡물에는 당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지방질이 늘어난다. 이때 곡물 사료에 농약 같은 약품이 들어있다면 소의 몸에 들어간 약품이 그대로 지방으로 축적된다. 따라서 몸에 해로운 물질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 대신 살코기 부위를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소고기 중에서도 목초를 먹으며 자란 그래스페드 비프가 가장 안전하다.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점점 자주 들리는 단어이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그래스페드 비프가 많이 생산된다. 그래스페드 비프는 넓은 목초지에서 방목해서 키우는 소의 고기를 일컬으며 갇혀서 사육되는 가축보다 운동량이 많다고 한다. 또한 제초제, 해충 방제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서 자란 목초만을 먹고 자란다. 먹이에 당질이 거의 없어서 지방이 지나치게 늘지 않고 비타민이 풍부하다. 소금은 천연소금을 추천한다. 먼저 천연소금과 염화나트륨 99% 이상의 정제소금의 맛을 비교해 보겠다. 천연소금은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봐도 강렬한 짠맛이 아니라 순하고 부드러운 짠맛이 난다. 나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천연소금을 수집해서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원산지나 제조 방식에 따라 맛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에 비하면 정제 소금에서는 단번에 느껴지는 강력한 짠맛만 느껴진다. 맛의 차이는 성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천연 소금에는 나트륨 외에도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서 몸에 필요한 소금 성분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가 있다. 몸에 좋은 건 바닷물처럼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 천연 소금이며 대략적인 성분은 다음과 같다. 염화 나트륨 78%, 염화 마그네슘 9%, 황산 마그네슘 6%, 황산 칼슘 4%. 지금까지 정제 소금을 사용했다면
천연 소금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가 있다. 게다가 천연 소금 중에는 나트륨과 상반되는 작용을 하는 칼륨이 같이 들어있는 소금이 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을 올리는 나트륨과 혈압을 낮추는 칼륨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으므로 혈압 관리에 좋다. 뇌 속을 파고드는 식품 첨가물 주의. 시판식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인공 감미료뿐이 아니다. 식품에 넣는 보존료나 착색료도 조심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건 아름다운 흰색을 내기 위해 쓰이는 이산화타이타늄이다. 이산화타이타늄은 자동차의 도료, 페인트, 플라스틱, 인쇄용 잉크, 치약, 선크림 같은 화장품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공업 제품에 사용되는 이산화타이타늄이 놀랍게도 식품 첨가물로도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의 도료와 선크림에 사용되는 물질을 식품으로 섭취해 몸속에 넣고 있는 것이다. 이산화타이타늄이 사용되는 식품에는 껌, 마요네즈, 화이트 초콜릿, 마시멜로가 있다. 하얀색일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제품에 사용된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이산화타이타늄은 아주 작은 단위인 나노 입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뇌에 혈액을 내보낼 때 필터 역할을 하는 혈액-뇌 관문을 통과해서 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신경세포에서 산화 스트레스, 신경독성, 공간, 기억, 학습 등에서 인지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고가 되었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2020년부터, 유럽연합에서는 2022년 8월부터 이산화타이타늄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시중 음식은 안전하다고 믿기 쉽지만 꼭 그렇진 않다. 섭취를 조심해야 되는 톳.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몸에 좋다고 여겨지는 톳도 사실 조심히 섭취해야 되는 식품이다. 톳의 영양 성분만 보면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칼륨과 칼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식품이다. 그렇지만 2004년 영국 식품기준청이 런던에서 판매되는 톳에 대해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많이 들어있으므로 섭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권고를 했다. 일본 도쿄의 에도쿠 보건소에서 한국산, 일본산, 중국산 톳을 조사했는데 세 국가의 톳에서 영국 식품기준청이 측정한 농도와 같은 수준의 무기비소가 검출되었다. 비소는 독성이 상당히 강해서 많은 양을 섭취하면 급성 중독을 일으키고 죽음에 이를 수가 있다. 또한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 증상으로는 구토, 식욕감퇴, 피부 발진과 염증, 지각장애, 운동장애가 있다. 해독작용이 있는 음식. 어떤 채소들은 해독작용을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건 십자화과 채소이다. 십자화과 채소는 세포에서 독을 빼내서 대소변과 땀으로 배출되게 한다. 또한 십자화과 채소에 들어있는 이소사이오 사이네네이트에는 인체의 해독을 담당하는 간 기능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항암작용, 살균작용, 동맥경화 예방 등의 기능도 있다.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는 양배추, 브로콜리, 순무, 브로콜리의 새싹, 무와 무순, 배추, 고추냉이, 이러한 채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브로콜리의 새싹에 포함된 솔포라판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과 해독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오히려 피곤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외출이 줄고
집에서 가만히 있을 때가 많아졌는데도 어째서인지 더 금방 피곤하다고 느낀 적이 없는가? 몸은 매일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 근육이 약해지는 건 물론 뼈 안에도 약해진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뇌에서 근육을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횟수가 줄고, 근육을 움직이지 않으면 뼈에 가는 자극이 없어 뼈도 약해지는 것이다. 피곤함을 불러들이는 건 근육의 피로만이 아니다. 이 유무를 피곤함을 느낀다면 뇌부터 몸 전체에 이르기까지 약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피곤함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느낀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면서 자신의 젊음을 믿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체력도 나빠지고 뇌의 활동도 둔해진다. 사람은 누구나 항상 현역이므로 몸을 계속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말하는 운동이란 말 그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운동이 귀찮아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대개 운동을 스포츠 또는 운동을 진 빠지게 몸을 쓰고 땀을 흘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창시절 받은 체육과 스포츠의 개념을 떠올리고 운동은 열심히 연습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운동을 몸을 움직이는 것, 몸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운동이 귀찮다거나 몸에 맞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못한다. 집안에서도 걸어야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손을 움직여야 세수를 할 수가 있다. 옷을 갈아입는 것도 집안일도, 샤워도 몸을 움직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차를 몰고 마트에 가더라도, 마트 안에서 돌아다니고 식료품을 배달시키더라도, 직접 요리를 하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뇌에 좋은 이유. 운동이라고 하면 먼 거리 걷기, 고통스러운 근육 운동, 박자가 빠른 댄스 등의 활동을 떠올린다. 하지만 뇌의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함이라면 일상에서 몸을 움직이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내가 특히 추천하는 것은 밖에서 걷기와 계단 오르내리기이다. 바깥을 걸으면 많은 정보가 뇌에 들어온다. 눈으로는 경치와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날씨 같은 정보가 들어오고, 귀에는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자동차 소리,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코로는 계절마다 다르게 피는 꽃의 향기와 비가 내리기 전의 냄새, 그리고 자동차가 뿜는 배기가스 냄새처럼 불쾌한 냄새도 느낀다. 바람이 불면 피부로 바람을 느낄 수가 있다. 또 추위와 더위, 습함과 건조함도 느낄 수가 있다. 매일 같은 곳을 걸으면 자연 경치와 동네가 변해가는 모습이 보인다. 반대로 매번 다른 곳을 걸으면 이 길이 어디로 통하는지 생각하거나 저번에 걸었던 곳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찾으면서 뇌에 자극이 간다. 걸을 때 등이 굽지 않도록 가볍게 가슴을 펴고 바른 자세로 앞을 보고 걷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근육을 단련할 수가 있다. 계단을 다닐 때는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한 발로 서게 되는 순간이 있다. 평지를 걸을 때보다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하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한다. 계단 높이를 신경 써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도 기를 수가 있다. 계단 오르기는 언제나 자기 발로 걸을 수 있도록 근육을 유지하기에 훌륭한 운동이다. 허리를 다쳐서 행동 반경이 줄어들면 이를 계기로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 외출하지 않고 줄고 집에만 있으면 몸과 뇌를 쓰지 않게 되면서 심신이 쇠약해지기 때문이다. 주위 풍경을 바라보며 걷거나 자기 발로 계단을 오르내리면 코어 근육이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보호하는 법을 체득하기 때문에 바깥을 걷고 계단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특히 추천한다. 나이가 들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무릎만 아프다면 지팡이나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가 있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동하는 것은 인지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뇌와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변비와 설사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 배변 활동은 인체가 갖춘 해독작용을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변비가 지속되면 유해물질이 포함된 변이 대장에 오래 머물게 된다. 그 결과 유해물질이 장벽을 통해 다시 흡수될 수가 있다. 반대로 설사가 계속되면 섭취한 음식의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새도 없이 배설하게 되면서 장내 유익균도 제 역할을 못한 채 배출될 수가 있다. 쾌변을 위해서는 평소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발효식품을 챙겨 먹는 게 좋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다양한 세균들이 장내에서 제대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잘 씹어서 침을 충분히 분비하자. 입은 외부의 음식과 공기 등을 받아들이는 입구인 만큼 상재균이 많고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침입 경로가 되기도 한다. 건강한 구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는 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침은 입안을 촉촉하게 할 뿐 아니라 음식물을 분해해서 소화를 돕고 맛을 느끼도록 돕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음식물에 포함된 발암물질이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를 분해하는 역할도 한다. 노화와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침이 부족해져서 입이 건조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구내 환경이 나빠진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씹어서 침이 충분히 분비되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씹는 행위는 뇌에 자극을 줘서 침을 분비하게 한다. 식사 시간 외에 입이 건조해지면 물을 따로 마시는 것보다는 껌이나 오징어를 씹는 것을 추천한다. 또 한 가지, 치과에서 치료받을 때 쓰는 금속재료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 일본에서는 1980년까지 치과 치료에 흔하게 사용되던 아밀감이라는 합금은 인체에 해로운 수은이 50% 정도 함유되어 있다. 수은은 독성이 매우 강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아밀감의 위험성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사용이 금지되진 않았기 때문에 현재도 사용하는 치과가 있을 것이다. 금속 재료를 씌우거나 채우는 치료를 받을 때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치과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이미 아밀감으로 치료받은 상황이라면 유해금속을 잘 아는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아밀감은 제거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치과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금속 재료가 알레르기를 일으켜 전신의 여러 이상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보철물이나 충전물, 그리고 턱뼈에 금속 나사를 심는 임플란트 치료에 금속이 사용되기도 한다. 임플란트는 수술 중에도 위생관리가 필수이다. 또 수술 후에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치주 질환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요통을 악화시키지 말자.
치매를 의심하고 내원하는 환자 중에는 정형외과에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 척추관은 척추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파이프 모양의 관을 말한다. 척추관에는 뇌에서 이어지는 신경다발이 지나고 척추관이 좁아진 것이 척추관 협착증이다. 이 질환에 걸리면 척추관 안에 있는 척수나 신경의 압박이 가해져서 손이나 다리에 저림과 통증, 보행장애, 배뇨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허리 부위에서 발생한 척추관 협착증은 간헐성 파행증이라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다. 100m가량을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저려서 걸을 수 없게 됐다가 허리가 편한 구부정한 자세로 멈춰서 쉬거나 벤치에 앉은 채 조금 쉬면 통증과 저림이 가라앉아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고 다시 조금 더 걸으면 또 쉬어야 되는 증상이다. 걸을 수는 있지만 조금 걷고 쉬고 또 걷고 쉬는 패턴을 반복해야 되는 게 지겨워져서 외출할 마음조차 사라지기 일쑤이다. 이런 식으로 일상 속의 걷기를 멀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척추관 협착증을 치매로 가는 첫머리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형외과 의사는 일상에서 허리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뼈가 점차 변형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이는 생활습관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요통을 앓는 사람이 많은데 평소에 걸을 때나 짐을 들 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걸음걸이와 자세를 주의해야 한다. 척추관 협착증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인 허리 사용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재발할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로 한 정형외과 의사는 재발하더라도 재수술은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외로우면 정말 불행할까? 뇌는 저마다 개성이 있고 뇌의 개성을 활용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 자신의 뇌가 타고난 본연의 능력을 본뇌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 본뇌에 따라 살아야 뇌가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직장을 그만두면 사회와의 고리가 느슨해지고 나이가 들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또래 친구가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외로운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으니 친구를 사귀고 외로움에서 벗어나자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젊은 사람 중에서도 외롭게 지내는 건 옳지 않으니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게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사람을 관찰한 결과 3명 중 1명가량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타입이었다. 타인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가 편하거나 자신만의 세계를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혼자 있는 것은 더없는 행복한 일이다. 늙어서 외로우면 불행하다는 건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주장일 뿐이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혼자 지내는 걸 선호하는 개인주의적인 사람은 의외로 많이 있다. 개인주의자는 장수에 대비해서 친구를 만들려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특별히 좋아하는 일이 없고 자신만의 세계라는 거창한 것이 없더라도 혼자 있을 때가 편하다면 굳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독서, 산책, TV 시청, 음악 감상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 된다. 평소에는 혼자 지내고 좋아하는 취미 모임에만 참여한다든지 주민센터에 흥미있는 강좌를 수강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자신이 개인주의자 성향을 지닌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소통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을 택할지 모른다. 이것은 뇌에 좋은 선택이다. 싫어하는 일을 최대한 줄이면 뇌가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일을 하다가 자신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타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 업무와 사생활을 확실히 구분하는 게 좋다. 그날의 업무가 끝난 뒤나 휴일에 상사나 동료, 거래처 등이 식사나 술자리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전반적인 뇌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 장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장수하는 뇌입니다. 저자는 시리사와 다쿠지, 출판사는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라사와 다쿠지, 1958년 가나가와현 출생으로 치바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의학연구과를 수료한 의학 박사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장수하는 뇌의 조건은 병리학적으로 말하면 뇌의 기능을 방해하는 물질이나 뇌의 신경을 공격하는 요소가 적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부 무엇을 먹느냐에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또 있다. 바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머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뇌는 개성이 몹시 뚜렷하므로 사람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다르다. 내가 못하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뿐이다. 못하는 일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잘하는 것을 지속해서 계속 뇌의 개성을 키워주면 좋다.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장수하는 뇌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잘하는 일에 뇌를 쓰면 좋다. 못하는 일에 힘을 쏟으면 뇌를 지치게 할 뿐이다. 뇌를 잘하는 영역에 사용하면 얻는 게 훨씬 더 많고 뇌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힘들더라도 연습하다 보면 점점 나아지리라는 생각은 공연히 뇌에 짐만 오는 사고방식이다. 어느 정도 해보고 힘들면 얼른 포기하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어봤자 뇌에 좋은 일은 하나도 없다. 자신이 못하는 일을 무리해서 계속한다면 뇌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자기 뇌의 개성에 맞춰 사는 것이 분명 즐겁고 편하게 사는 방법이다. 그래야 삶이 훨씬 더 잘 풀릴 것이기도 하다. 이게 바로 장수 모드로 뇌를 사용하는 방법이자 장수하는 뇌를 만드는 비결이다. 일본의 성악가이자 음악가인 나카가와 미조키 씨는 105세까지 장수했다. 나카가와 씨는 101세 때 풀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정도로 인생의 말년까지 신체와 뇌 모두 건강했다. 나카가와 씨는 젊은 시절부터 매일 스키야키를 매일 먹었는데 여기서 스키야키는 간장과 설탕으로 맛을 내는 일본식 전골을 말합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계속 먹었다고 한다. 100세가 넘는 나이에 출연한 TV 방송에서
매일 스키야키를 먹으면 질리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받자 그는 앞으로 20년은 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다. 그가 먹는 메뉴는 소고기와 양파만 넣은 스키야키이다. 영양소를 따지자면 다양한 재료를 넣어 먹는 게 좋겠지만 100세를 넘어도 활기차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엘리트 장수인이나 마찬가지이니 영양분이나 섭취 방법 같은 그러한 단계는 초월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고기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지만 나카카와시뿐만 아니라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 중에도 장수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시게아키 선생도 고기를, 특히 칼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어쩌면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해 양손으로 고기를 썰어 먹는 행동이 머리를 쓰는 행동이란 사실을 의식한 것일지도 모른다. 저작 운동은 뇌의 조깅과 같다. 고기를 충분히 씹지 않으면 삼킬 수가 없다. 때문에 스테이크를 먹으면 자연스레 씹는 횟수가 늘어난다. 나는 평소에 씹는 행위가 뇌에게는 조깅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한다. 잘 씹으면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의 혈류가 개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혈류가 개선되면 각종 영양소가 잘 전달되므로 기억하거나 기억한 내용을 정리하는 등 기억과 관련된 능력이 활성화된다. 일과 생활의 리듬을 깨트리는 혈당 스파이크. 당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살이 찌는 건 당연하고 당뇨병에 걸릴 수도 있다. 흰 쌀밥이나 면을 한 번에 많이 먹거나 설탕이 잔뜩 들어간 달콤한 가식을 먹거나 아니면 달지 않아도 감자, 옥수수로 만들어져 많은 양의 당질을 포함하고 있는 과자를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난다. 혈당 스파이크란 한 번에 많은 당질을 섭취하는 바람에 급격히 치솟은 혈당 수치를 낮추려고 대량의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 결과 혈당 수치가 다시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모습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뚝 선 산 같은 모양새이다. 이것이 운동할 때 씻는 스파이크 슈즈 밑에 달린 뾰족뾰족한 세모처럼 보여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른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혈당 수치는 평소보다 더 급격하게 내려간다. 따라서 음식을 먹은 다음 졸림과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짜증이 나거나 배가 금방 고파지기도 한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수록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는 식단은 일과 생활의 리듬을 깨트리기 십상이다. 간식은 달지 않아도 된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당질의 양이 적더라도 내가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므로 밥이나 빵 같은 주식의 양은 적게 잡는 게 좋다. 간식을 먹을 때는 당질이 들어있지 않는 음식이 가장 좋다. 견과류나 아무 간도 되지 않는 오징어 등 당질이 0에 가까우면서도 씹는 맛이 있는 먹거리를 추천한다. 뇌의 활성화에는 뇌 안의 신경세포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이임새인 시냅스를 강화시키는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 뇌의 시냅스 활동이 둔해지면 사고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신체를 통제하는 사렵탑 역할을 하는 뇌의 활동도 둔해진다. 비타민 D를 필요로 하는 곳은 뇌뿐만이 아니다. 비타민 D는 칼슘과 함께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비타민G 섭취에는 연어가 최고이다.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려면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다. 꾸준히 먹으면 지방의 저장이 된다. 비타민 D를 많이 포함된 음식 가운데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연어이다. 그 외에도 청어, 장어, 청새치, 쥐치, 정어리, 꽁치, 아귀의 간 등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다. 나는 아침 식사 메뉴에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꼭 포함하지만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D는 많아야 30나노그램 정도가 된다.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을 때도 합성이 된다. 따라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햇볕을 쬐면 돈 들이지 않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하지만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콜레스테롤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사람이 햇볕을 쬐일 때에도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될지는 모르겠다. 더구나 일부 여성은 햇빛에 피부색이 타거나 기미나 주름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자외선을 일부러 피하기도 한다. 햇빛에 피부가 상하는 게 걱정이라면 손바닥만으로만 일광욕을 해도 된다. 또 최근에는 비타민 D의 합성을 방해하지 않는 자외선 차단제 제품도 나와 있다고 한다. 비타민 B군 섭취로 동맥경화를 예방하자. 뇌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영양이 부족해지는 걸 막으려면 비타민 B6, 비타민 B12, 엽산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부족해도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져서 뇌와 혈관이 손상이 된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게 지속되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기 쉽다는 보도도 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은 뇌에 아주 중요하다. 호모시스테인은 나쁜 아미노산이라고도 불리며 나는 이 물질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지는 주된 원인은 위산 분비 억제제의 섭취이다. 위산이 과도하게 나오면 위의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위약의 도움을 받아 불편을 해소할 때가 많이 있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약을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습관처럼 복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비타민 B12를 흡수하려면 단백질에 붙어있는 비타민 B12를 위산으로 떼어내야 되는데 아무리 비타민 12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다 한들 흡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뇌가 특히 필요로 하는 건 비타민 B6, B12, 엽산이다. 비타민 B군은 서로 도와가며 작용을 하므로 음식에 비타민 B군이 골고루 들어있는 게 중요하다.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이 굉장히 풍부하고 B군도 적절히 들어있다. 비타민 B12만 따지면 소고기, 닭고기, 돼지의 간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지만 비타민 B군의 효능을 최대로 보고 싶다면 B군이 고루 함유된 돼지고기를 가장 추천한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군은 체내에 쌓이지 않기 때문에 매일 섭취해야 한다. 뇌의 얼룩은 기름으로 지운다.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딱 달라붙은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 오히려 기름을 이용해서 녹여 없애기도 한다. 기계의 기름때도 기름으로 제거한다. 화장을 지을 때 쓰는 세안용품에도 오일 클렌저라는 제품이 있다. 기름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은 기름에 녹여 없애는 것이다. 이 방법은 뇌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기름진 뇌에 들어간 독을 빼려면 계속해서 좋은 기름을 넣으면서
오래되고 나쁜 기름은 빼내는 교체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좋은 기름을 섭취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뇌에 좋은 기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섭취 요령. 뇌를 해독하고 싶다면 들기름, 아마씨유, 코코넛 오일, MCT 오일 중 하나를 매일 한 스푼씩 섭취하는 게 좋다. 아니면 샐러드, 스프, 커피에 넣어서 먹어도 좋다. 하지만 기름을 뜨거운 것에 뿌리면 산화가 시작되므로 먹기 직전에 뿌리거나 조금 식힌 다음 넣는 게 바람직하다. 또 기름을 개봉하면 산소에 닿아 산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식구가 많지 않으면 용량이 적은 제품을 구매하자. 생선에 포함된 EPA나 DHA도 열을 가하면 산화되므로 생선회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 예전에 내가 진료하던 당뇨병 환자가 폐암에 걸렸다. 수술과 화학치료를 모두 거부하는 바람에 밥 대신 껍질째 강판에 간물을 먹으라고 조언했다. 이렇게 1년 정도 지나니 당뇨병이 낫고 암도 작아졌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효과를 볼지 확실하진 않지만 건강한 음식 섭취의 한 방법임이 분명하다. 강판에 간 무는 몇 분이 지나면 비타민C가 감소하기 때문에 갈고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무에는 소화효소, 디아스타제 등이 매우 풍부히 들어있다. 이 성분들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서 지방대사를 높이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항산화 기능과 해독작용을 한다. 또 암을 예방하는 등 건강에 이로운 작용이 있다. 나는 무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좋은 효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무를 삶거나 볶는 게 영양상 아깝다고 생각한다. 조리하지 않고 생으로 껍질째 갈아먹는 방법을 추천한다. 아연 섭취에 탁월한 소고기를 안전하게 먹는 법. 돼지고기와 소고기 중 뭐가 더 좋을까? 영양을 고려하면 제각기 장점이 있어서 우열을 가릴 수 없지만 뇌에 더 좋은 걸로 따지면 비타민 B1이 풍부한 돼지고기가 더 좋다. 소고기에는 아연과 철분 같은 미네랄이 돼지고기보다는 더 많이 들어있다. 아연은 현대인에게 부족한 미네랄이므로 아연 부족 해소에는 소고기가 탁월하다. 소고기를 먹을 때는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살코기를 추천한다. 이유를 덧붙이자면 시중에 유통되는 소고기는 콩과 옥수수 등의 곡물 사료를 먹어서 자란 소이기 때문이다. 곡물에는 당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지방질이 늘어난다. 이때 곡물 사료에 농약 같은 약품이 들어있다면 소의 몸에 들어간 약품이 그대로 지방으로 축적된다. 따라서 몸에 해로운 물질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 대신 살코기 부위를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소고기 중에서도 목초를 먹으며 자란 그래스페드 비프가 가장 안전하다.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점점 자주 들리는 단어이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그래스페드 비프가 많이 생산된다. 그래스페드 비프는 넓은 목초지에서 방목해서 키우는 소의 고기를 일컬으며 갇혀서 사육되는 가축보다 운동량이 많다고 한다. 또한 제초제, 해충 방제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서 자란 목초만을 먹고 자란다. 먹이에 당질이 거의 없어서 지방이 지나치게 들지 않고 비타민이 풍부하다. 소금은 천연소금을 추천한다. 먼저 천연소금과 염화나트륨 99% 이상의 정제소금의 맛을
비교해보겠다. 천연소금은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봐도 강렬한 짠맛이 아니라 순하고 부드러운 짠맛이 난다. 나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천연소금을 수집해서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원산지나 제조 방식에 따라 맛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에 비하면 정제 소금에서는 단번에 느껴지는 강력한 짠맛만 느껴진다. 맛의 차이는 성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천연소금에는 나트륨 외에도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서 몸에 필요한 소금 성분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가 있다. 몸에 좋은 건 바닷물처럼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 천연소금이며 대략적인 성분은 다음과 같다. 염화 나트륨 78%, 염화 마그네슘 9%, 황산 마그네슘 6%, 황산 칼슘 4%. 지금까지 정제 소금을 사용했다면 천연 소금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가 있다. 게다가 천연 소금 중에는 나트륨과 상반되는 작용을 하는 칼륨이 같이 들어있는 소금이 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을 올리는 나트륨과 혈압을 낮추는 칼륨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으므로 혈압 관리에 좋다. 뇌 속을 파고드는 식품 첨가물 주의. 시판식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인공 감미료뿐이 아니다. 식품에 넣는 보존료나 착색료도 조심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건 아름다운 흰색을 내기 위해 쓰이는 이산화타이타늄이다. 이산화타이타늄은 자동차의 도료, 페인트, 플라스틱, 인쇄용 잉크, 치약, 선크림 같은 화장품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공업 제품에 사용되는 이산화타이타늄이 놀랍게도 식품 첨가물로도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의 도료와 선크림에 사용되는 물질을 식품으로 섭취해 몸속에 넣고 있는 것이다. 이산화타이타늄이 사용되는 식품에는 껌, 마요네즈, 화이트 초콜릿, 마시멜로가 있다. 하얀색일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제품에 사용된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이산화타이타늄은 아주 작은 단위인 나노 입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뇌에 혈액을 내보낼 때 필터 역할을 하는 혈액-뇌 관문을 통과해서 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신경세포에서 산화 스트레스, 신경독성, 공간, 기억, 학습 등에서 인지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고가 되었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2020년부터, 유럽연합에서는 2022년 8월부터 이산화타이타늄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시중 음식은 안전하다고 믿기 쉽지만 꼭 그렇진 않다. 섭취를 조심해야 되는 톳.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몸에 좋다고 여겨지는 톳도 사실 조심히 섭취해야 되는 식품이다. 톳의 영양 성분만 보면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칼륨과 칼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식품이다. 그렇지만 2004년 영국 식품기준청이 런던에서 판매되는 톳에 대해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많이 들어있으므로 섭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권고를 했다. 일본 도쿄의 에도쿠 보건소에서 한국산, 일본산, 중국산 톳을 조사했는데 세 국가의 톳에서 영국 식품기준청이 측정한 농도와 같은 수준의 무기비소가 검출되었다. 비소는 독성이 상당히 강해서 많은 양을 섭취하면 급성 중독을 일으키고 죽음에 이를 수가 있다. 또한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 증상으로는 구토, 식욕감퇴,
피부 발진과 염증, 지각장애, 운동장애가 있다. 해독작용이 있는 음식. 어떤 채소들은 해독작용을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건 십자화과 채소이다. 십자화과 채소는 세포에서 독을 빼내서 대소변과 땀으로 배출되게 한다. 또한 십자화과 채소에 들어있는 이소사이오 사이네네이트에는 인체의 해독을 담당하는 간 기능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항암작용, 살균작용, 동맥경화 예방 등의 기능도 있다.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는 양배추, 브로콜리, 순무, 브로콜리의 새싹, 무와 무순, 배추, 고추냉이, 이러한 채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브로콜리의 새싹에 포함된 솔포라판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과 해독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오히려 피곤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외출이 줄고 집에서 가만히 있을 때가 많아졌는데도 어째서인지 더 금방 피곤하다고 느낀 적이 없는가? 몸은 매일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 근육이 약해지는 건 물론 뼈 안에도 약해진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뇌에서 근육을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횟수가 줄고, 근육을 움직이지 않으면 뼈에 가는 자극이 없어 뼈도 약해지는 것이다. 피곤함을 불러들이는 건 근육의 피로만이 아니다. 이 유무를 피곤함을 느낀다면 뇌부터 몸 전체에 이르기까지 약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피곤함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느낀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면서 자신의 젊음을 믿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체력도 나빠지고 뇌의 활동도 둔해진다. 사람은 누구나 항상 현역이므로 몸을 계속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말하는 운동이란 말 그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운동이 귀찮아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대개 운동을 스포츠 또는 운동을 짐 빠지게 몸을 쓰고 땀을 흘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창시절 받은 체육과 스포츠의 개념을 떠올리고 운동은 열심히 연습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운동을 몸을 움직이는 것, 몸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운동이 귀찮다거나 몸에 맞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못한다. 집안에서도 걸어야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손을 움직여야 세수를 할 수가 있다. 옷을 갈아입는 것도 집안일도, 샤워도 몸을 움직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차를 몰고 마트에 가더라도 마트 안에서 돌아다니고 식료품을 배달시키더라도 직접 요리를 하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뇌에 좋은 이유. 운동이라고 하면 먼 거리 걷기, 고통스러운 근육 운동, 박자가 빠른 댄스 등의 활동을 떠올린다. 하지만 뇌의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함이라면 일상에서 몸을 움직이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내가 특히 추천하는 것은 밖에서 걷기와 계단 오르내리기이다. 바깥을 걸으면 많은 정보가 뇌에 들어온다. 눈으로는 경치와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날씨 같은 정보가 들어오고, 귀에는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자동차 소리,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코로는 계절마다 다르게 피는 꽃의 향기와 비가 내리기 전의 냄새, 그리고 자동차가 뿜는 배기가스 냄새처럼 불쾌한 냄새도 느낀다. 바람이 불면 피부로 바람을 느낄 수가 있다. 또 추위와 더위,
습함과 건조함도 느낄 수가 있다. 매일 같은 곳을 걸으면 자연 경치와 동네가 변해가는 모습이 보인다. 반대로 매번 다른 곳을 걸으면 이 길이 어디로 통하는지 생각하거나 저번에 걸었던 곳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찾으면서 뇌에 자극이 간다. 걸을 때 등이 굽지 않도록 가볍게 가슴을 펴고 바른 자세로 앞을 보고 걷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근육을 단련할 수가 있다. 계단을 다닐 때는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한 발로 서게 되는 순간이 있다. 평지를 걸을 때보다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하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한다. 계단 높이를 신경 써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도 기를 수가 있다. 계단 오르기는 언제나 자기 발로 걸을 수 있도록 근육을 유지하기에 훌륭한 운동이다. 허리를 다쳐서 행동 반경이 줄어들면 이를 계기로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 외출하지 않고 줄고 집에만 있으면 몸과 뇌를 쓰지 않게 되면서 심신이 쇠약해지기 때문이다. 주위 풍경을 바라보며 걷거나 자기 발로 계단을 오르내리면 코어 근육이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보호하는 법을 체득하기 때문에 바깥을 걷고 계단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특히 추천한다. 나이가 들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무릎만 아프다면 지팡이나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가 있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동하는 것은 인지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뇌와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변비와 설사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 배변 활동은 인체가 갖춘 해독작용을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변비가 지속되면 유해물질이 포함된 변이 대장에 오래 머물게 된다. 그 결과 유해물질이 장벽을 통해 다시 흡수될 수가 있다. 반대로 설사가 계속되면 섭취한 음식의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새도 없이 배설하게 되면서 장내 유익균도 제 역할을 못한 채 배출될 수가 있다. 쾌변을 위해서는 평소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발효식품을 챙겨 먹는 게 좋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다양한 세균들이 장내에서 제대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잘 씹어서 침을 충분히 분비하자. 입은 외부의 음식과 공기 등을 받아들이는 입구인 만큼 상재균이 많고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침입 경로가 되기도 한다. 건강한 구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는 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침은 입안을 촉촉하게 할 뿐 아니라 음식물을 분해해서 소화를 돕고 맛을 느끼도록 돕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음식물에 포함된 발암물질이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를 분해하는 역할도 한다. 노화와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침이 부족해져서 입이 건조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구내 환경이 나빠진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씹어서 침이 충분히 분비되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씹는 행위는 뇌에 자극을 줘서 침을 분비하게 한다. 식사 시간 외에 입이 건조해지면 물을 따로 마시는 것보다는 껌이나 오징어를 씹는 것을 추천한다. 또 한 가지, 치과에서 치료받을 때 쓰는 금속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 일본에서는 1980년까지 치과 치료에 흔하게 사용되던 아밀감이라는 합금은 인체에 해로운 수은이 50% 정도 함유되어 있다. 수은은 독성이
매우 강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아밀감의 위험성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사용이 금지되진 않았기 때문에 현재도 사용하는 치과가 있을 것이다. 금속 재료를 씌우거나 채우는 치료를 받을 때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치과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이미 아밀감으로 치료받은 상황이라면 유해금속을 잘 아는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아밀감은 제거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치과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금속 재료가 알레르기를 일으켜 전신의 여러 이상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보철물이나 충전물, 그리고 턱뼈에 금속 나사를 심는 임플란트 치료에 금속이 사용되기도 한다. 임플란트는 수술 중에도 위생관리가 필수이다. 또 수술 후에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치주 질환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요통을 악화시키지 말자. 치매를 의심하고 내원하는 환자 중에는 정형외과에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 척추관은 척추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파이프 모양의 관을 말한다. 척추관에는 뇌에서 이어지는 신경다발이 지나고 척추관이 좁아진 것이 척추관 협착증이다. 이 질환에 걸리면 척추관 안에 있는 척수나 신경의 압박이 가해져서 손이나 다리에 저림과 통증, 보행장애, 배뇨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허리 부위에서 발생한 척추관 협착증은 간헐성 파행증이라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다. 100m가량을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절여서 걸을 수 없게 됐다가 허리가 편한 구부정한 자세로 멈춰서 쉬거나 벤치에 앉은 채 조금 쉬면 통증과 저림이 가라앉아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고 다시 조금 더 걸으면 또 쉬어야 되는 증상이다. 걸을 수는 있지만 조금 걷고 쉬고 또 걷고 쉬는 패턴을 반복해야 되는 게 지겨워져서 외출할 마음조차 사라지기 일쑤이다. 이런 식으로 일상 속의 걷기를 멀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척추관 협착증을 치매로 가는 첫머리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형외과 의사는 일상에서 허리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뼈가 점차 변형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이는 생활습관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요통을 앓는 사람이 많은데 평소에 걸을 때나 짐을 들 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걸음걸이와 자세를 주의해야 한다. 척추관 협착증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인 허리 사용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재발할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로 한 정형외과 의사는 재발하더라도 재수술은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외로우면 정말 불행할까? 뇌는 저마다 개성이 있고 뇌의 개성을 활용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 자신의 뇌가 타고난 본연의 능력을 본뇌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 본뇌에 따라 살아야 뇌가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직장을 그만두면 사회와의 고리가 느슨해지고 나이가 들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또래 친구가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외로운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으니 친구를 사귀고 외로움에서 벗어나자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젊은 사람 중에서도 외롭게 지내는 건 옳지 않으니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게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사람을 관찰한 결과 3명 중 1명가량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타입이었다.
타인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가 편하거나 자신만의 세계를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혼자 있는 것은 더없는 행복한 일이다. 늙어서 외로우면 불행하다는 건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주장일 뿐이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혼자 지내는 걸 선호하는 개인주의적인 사람은 의외로 많이 있다. 개인주의자는 장수에 대비해서 친구를 만들려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특별히 좋아하는 일이 없고 자신만의 세계라는 거창한 것이 없더라도 혼자 있을 때가 편하다면 굳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독서, 산책, TV 시청, 음악 감상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 된다. 평소에는 혼자 지내고 좋아하는 취미 모임에만 참여한다든지 주민센터에 흥미있는 강좌를 수강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자신이 개인주의자 성향을 지닌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소통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을 택할지 모른다. 이것은 뇌에 좋은 선택이다. 싫어하는 일을 최대한 줄이면 뇌가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일을 하다가 자신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타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 업무와 사생활을 확실히 구분하는 게 좋다. 그날의 업무가 끝난 뒤나 휴일에 상사나 동료, 거래처 등이 식사나 술자리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전반적인 뇌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 장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